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 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날쌘 공방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안녕하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최지은 민주당 전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 또 열립니까? 자꾸 열어요, 윤리위원회. 아니, 윤리 점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막 자주 열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게다가 또 맨날 밤 7시에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자분들 야근하게 만들고. 네. 그만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당내에서도 왜 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일단 김성원 의원의 그 수에 비왔으면 발언은 네.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는 맞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김에 겸사겸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은희 의원한테도 갑자기 징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징계 사유가 뭡니까? 일단 발언이에요. 네. 정치적인 발언인데. 경찰국 신설 찬성.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찬성.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용산으로 간 줄 알았더니 경복궁으로 갔나 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왕정으로 복귀하는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네. 저도 이 발언들이 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을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죠. 근데 이걸 징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권은희 의원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징계를 하면 안 되죠. 이게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당이 위선적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 당론 이탈로 사실상의 징계를 받을 때 저희가 굉장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저희가 또 내로남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삼권 분립과 관련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대들면 안 되는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면 안 되는가?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만약에 여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판할 수 있다면은 저희 당 국회의원 110 몇 명 중에 원내대표 1명 정도 남기고 다 자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원내대표 1명이 한 110표 행사하도록 하면 돼요. 네. 표결에 있어서만.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당도 복수의 국회의원을 두는 이유는 아무리 여당이라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라라는 취지이거든요.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윤리위에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윤리위가 반윤이다. 윤리위가 반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큼 자유를 강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 발언의 자유만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윤리위 각성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윤리위가 반윤인지 친윤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제 권은희 의원까지 조금만 그 당에서 생각하는 그 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잘라내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0.73% 차이로 최소표 차로 이긴 대통령이 당선하신 대통령이 중도 확장이라든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러면서 넓혀 나가야 되는데 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심지어는 이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찬반 토론을 밤새워서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예. 이 윤리위원회 밤에 열릴 때 이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 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당에 직격탄을 날린 걸로 하면 또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군부 발언도 했고요. 이런 일 반복되면 또 그게 신군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다룹니까? 그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비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고 좋게 보면 찰지고 이럴 때들이 있는데 한 줄 한 줄 따져서 놓고 보면 이 중에 뭘 걸어야 되지 싶은 걸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의 아마 오랜 패널 경험에서 나온 그 노하우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탄원서가 공개된 것도 보면은 한 줄 한 줄 내용을 뜯어보면 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원서라는 게 애초에
공개를 염두에 두고 쓴 문서는 아니잖아요. 법원에 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개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철학적인 질문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전직 당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되는가? 대통령을 비판한다라는 것이 과연 해당 행위냐? 조영태님께서 옛날에 선거 유세장 가봤는데요. 가보면요, 우리 당이 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 비판하겠습니다. 그런 선거운동하는 의원들 많았어요. 얘기합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많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내가 그렇죠. 쓴소리꾼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이미 과거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더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신군부 얘기 나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좀 과거 그렇죠. 좀 조선시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네. 내용을 좀 가라앉히고 빨리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좀 일 좀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해야지. 정권 교체하겠다 얘기 해달라고 했는데 정권 교체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뭐 나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뭐 몰라. 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핵관과의 갈등 얘기만 알고 있어요. 아니 뭐 그게 재미있으니까 이게 뭐 많이들 하시는데 네. 뭐 이런저런 뭐 에너지 바우처니 뭐 청년 뭐 도약 준비금이니 뭐 이런저런 뭐 민생 정책들도 내놓고 있고요. 네. 또 뭐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거 빨리 하니 안 하니 뭐 말이 많았는데 또 원희룡 장관이 빨리 한다니까 뭐 정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 관련해서는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틈잡을 게 없다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아마 이 윤리위나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갈등이 계속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쌓이니까 이준석 이슈는 좀 가능하나 건들지 말자 더 이상 정무적으로 하시면서 오히려 물타기로 권은희 의원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네. 무대응하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내로남불을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더 지금도 지지율이 낮은데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좀 논란은 있고 잡음은 있으나 일은 잘하고 있다. 일은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연설을 하셨을 때 일 잘하고 계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집값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대통령이 어떤 지난 100일 동안 특정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내려갔다라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풀려 있던 유동성이 다시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던 집값이 조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안 올라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이런 양상이 보이는데 마치 이것을 일은 잘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있었다고 그게 다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시기엔 아직까지 사실은 시간도 짧았고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만큼 느낀 것은 없고 또 그럴 만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으신 것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지금 인선도 아직까지 안 됐고 취임 100일 이후에 다 내각이 충분히 구성 안 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잘 하시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 여당에서 얘기를 할 것은 굉장히 겸손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대통령께서 뭐 이거 저런 거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예 없다 이런 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큰 거는 금리 인상이겠죠. 이유가. 예. 그렇지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뭐 이상한 정책 같은 건 안 하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도 저는 부동산 시장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류를 줬다고 보고요.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거 이제 뒤엎은 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뭐 당연히 뭐 공으로 평가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뭐 모든 거를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가할 지점들이 더 많이 쌓일 거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공석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넘어가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고요. 김대기 실장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원래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검찰 출신이, 그러니까 꼭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출신, 자기 측근이 아니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분포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아니면 인사검증도 한동훈 장관 밑에 이 모든 게 너무 검찰에 들어가 있다 보니 금융 관련된 일을 하는 분도 검찰 출신이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사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옛날 대통령이 다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좀 방어해 주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잘못한 거 없고 원래 했던 거니까 변하지 않고 앞으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오만하다고 보입니다. 과거 정부도 다 그랬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이 취지 자체는 대통령실이라는 게 공개 채용보다는 보통 캠프가 거의 그대로 많이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가. 네, 공을 세운 사람들 주변에서 또 이렇게 추천해서 가고 그렇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발을 맞춰본 운영지원 과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분 같이 와서 일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던, 특히 같이 손발을 맞춰본 분들은 오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아주 그렇게 특수한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인사만 나면 누구만 오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밉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논란이 될 만한 사람만 또 콕콕 찍어서 이렇게 등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언론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는 논란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된 사람들 중에 아직 정리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부터 사실은 과감하게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하람 위원장님하고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서 굉장히 어떻게 저도 비합리적일 때도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너무 합리적으로 말씀하셔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인사에서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 검증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 지금까지 여러 문제 중에서 검증이 잘못됐다, 검증 부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검증하는 기능은 똑같이 검찰 밑에 있는 것인지, 인사까지도 검찰이 인사 검증을 왜 검찰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지난번에 정책실도 보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 추천하는 곳에서 다양성 이런 것도 좀 대통령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이 팩트만 잡으면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고 실제 관리 단장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검증 업무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 맞지만 대통령실의 인사를 지금 현재 인사정보관리단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정부적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장도 한 분 낙마하신 적 있었지만 그분의 어떤 과거의 이런 발언 전력 같은 것도 다 조사가 됐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사와 관련한 최종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민감성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472님도 얘기하셨고요. 19778님, 정치인들 싸워도 놀아도 세비 주고 배가 따수니까 서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얘기합니다. 신라면이 1년 만에 또 84원 오른답니다. 너구리 짜파게티는 더 많이 오른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환율이 10년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1340원.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그 정도였는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다 비싸지겠죠. 원자재가 비싸지는데 네. 아니 올리브유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올리브유 이만큼 쓰고 손톱만큼 쓰면서 그렇게 또 원가는 많이 올립니다. 여기서 또. 그러니까 뭐 식당, 뭐 지금 새우깡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 물가도 좀 추석을 앞두고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 들고 나가도 차례상을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우깡 오르는 건 정말 화가 납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보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환율은 더 올라가고 지금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3고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 아마 이제 좀 물가가 꺾이면은 내년 중반부터는 조금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끌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제 금리 때문에 과한 월급을 많은 그 월급을 뭐 이자로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또 소득이 이제 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정부가 최근에 말한 저소득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청년에게 도약 준비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한두 개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정만큼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재정을 좀 풀어서 힘드신 분들한테 도와드리고 통화 정책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통화로는 물가를 잡되 재정으로는 취약계층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재정에 대한 대책은 뭐 옛날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뭐 빚을 좀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오히려 법인세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명확한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물가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거시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통화 정책 빼고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투자 실패하신 분들을 우리가 재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구제해드리고 할 수는 없죠. 본인의 위험 부담 하에 이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다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위험이 사회화가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어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건드리지 않도록 뭐 잘 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 정부의 방침 자체는 특히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통을 특히 많이 받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뭐 추석을 앞두고 추석장을 볼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어떤 바우처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제가 봐도 이 경기 사이클이 한 번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좀 안 보여서요. 안 느껴져서요. 얘기합니다. 이정욱님 라면값 대부분 오르죠. 3829님 요즘 식당에서 10,000원 넘는 한 끼 진짜 많아요.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장면도 막 10,000원 넘어가는데 많아요. 그렇죠. 칼국수도 넘어가고요. 4998님 복지 사각지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요. 세모녀 사건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택시 잡는 것도 택시비를 뭐 4배 불러도 못 잡는다고 합니다. 이거 좀 챙겨주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 국민들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저도 택시 잡느라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요새. 저는 그래요? 특히 막차 타고 용산역에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하철이 끊기니까 택시가 정말 안 잡혀서 막 1시간 반 서 있고 그래요 새벽에.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제 힘든 거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택시비에 대한 좀 재검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택시비를 올리자는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님들 수급이 어려워지는 게 참 어려운 상황들인데 어쨌거나 원희룡 장관이 뭐 강제 배차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아까 뭐 과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라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물론 뭐 많이 가격 올리는 거 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료비 오른다 하면 그 핑계로 막 또 다 같이 막 우르르 담합하실 같이 때도 올라요. 있거든요. 또 같이. 원료비 떨어진다고 해서 또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경제 질서에 뭐 위반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공정거래위원장은 얼마 전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살펴보고 이런 부분 좀 다독여 주셨으면 합니다. 5234님, 물가 오르면 서민들, 특별히 서민보다 더 어려운 최극빈층들 어려워요. 정부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1202님, 이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좀 월급값 좀 하세요. 정말요. 세금 아깝습니다.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민주당 드디어 최근에는 어디 가면 민주당 얘기가 없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야당이고 민주당은 사라진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방어할 게 없어졌다는 거는 당분간은 좀 없다는 건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어지면은 우리가 거대 야당이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정책이나 비전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 국면인데 생각보다 전당대회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민주당의 위기라고 보는 거는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와의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물론 지금 당장은 굉장히 저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나름대로 이게 세대 교체가 되면서 겪는 갈등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념이나 태도 면에서 저희 당의 6070 전통적 지지층과 2030 지지층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데 뭐 그중에 좀 지역 말단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는 그 97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무것도 못 해보고 강훈식 의원이 또 그 어떤 무대에서 내려가신 게 아닌가 해서 결국은 뭐 좀 이 넥스트가 안 보인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뭐 대안, 그다음에 대안을 보여주는 민주당 그런 목소리는 조금 작았던 건 맞아요. 사실 근데 투표율만 봤을 때는 권리당원 투표율로 봤을 때는 역대 당대표 투표율과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낮다라고 느끼는데 호남에서 좀 특히 낮았고 사실 보면은 역대 당대표랑 비슷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흥행했던 적이 사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항상 전당대회 때마다 흥행의 빨간불 뭐 이런 게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뭐 확실하게 당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제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얼마나 흥행했냐 보다는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비전을 놓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준비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한 걸 인정을 하고 네. 사실 97세대에 대해서 이미 시작부터가 이게 좀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586이라고 대표되는 그 선배 세대에서 이제는 97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97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당시에는 이재명 당대표 안 나오는 게 어떠냐 97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97세대에 대해서 감흥을 오히려 못 느꼈어요. 차라리 뭐 97이 없이 뭐 젊은 세대 80년대생은 왜 안 되며 90년대생은 왜 안 되며 이런 이유가 없었고 민주당에서는 근데 목소리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그래서 반이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반이가 아닌데 당대표 선거 나가면은 뭐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뽑지 누가 또 뽑겠습니까? 이 구도가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이 97세대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이제 더 97로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분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컷오프 된 게 좀 아쉬웠어요. 그 또 강훈식 대표 후보나 아니면은 뭐 우리 박용진 후보나 다 훌륭하시지만 박주민 후보도 좀 같이 들어가시고 이러면 조금 더 역동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또 컷오프가 되시고 이래서 앞으로 그 선수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은 크게 많이 뭐 두각을 나타내는 분보다는 다 골고루 좋은 분이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5년 전을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주자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은 아무도 안 보인다 그랬는데 5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1, 2년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벌써 짚어보자면 아주 자연스럽게 벌써 이재명 대표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 확대명이다 지금. 네, 예.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정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후보께서.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김건희 특검법은 이게 패스트 트랙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패스트 트랙은 뭐 일단 특검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김혜경 여사가 썼던 법일카드가 78,000원이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8,000원이 답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해한 것은 1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 78,000원 외에도 뭐 금액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한 거는 78,000원에 대한 건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의원께서 78,000원이 사실상 문제되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고 실제로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6건 정도에 한 180만 원 정도 문제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거 이제 철험에서 주도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이제 저희 당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양당이 못하기 경쟁한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도 철험의 의원들만 응원하면서 이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정치인들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도 뭐 당연히 성역은 아니죠.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권력일 때 밝혀져서 도저히 수사를 못할 상태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엄청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뭐 특검하자라고 하시는 거는 물론 다수당이니까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야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김혜경 여사 얘기를 한 거는 78,000원은 사실은 뭐 실제로 만약에 실수로 쓰지 않아야 되는 돈이 나갔다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78,000원 심지어 180만 원도 개인이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천하람 것이 최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